저는 항상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화가처럼 어릴 때부터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5살 때 정말 보수주의적인 엄격한 카톨릭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등교합니다. 근데 테이블에다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연필이든 볼펜을 꺼내서 테이블에 그림을 그리면 수녀가 와서요. 마구마구 저를 때리거나 혼을 내거나 당장 그림 그만 그려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를 퇴학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길 건너에서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괜찮더군요. 별말 안 하더군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종이 여러 장을 꺼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80년대 어린아이 때는요. 비디오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주선 나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우주선이 왔다 갔다 시간 여행도 하고요. 또 우주 전쟁이 있어서 뭐 국가를 보호한다든지 혹은 외계인이 침공을 지구를 할 때 이 우주선이 가서 막거나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비디오 게임입니다. 저는 이 비디오 게임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제 그림도 순전히 뭐 UFO랄까 이런 우주선과 관련된 그림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점차 들면서 한 13살이었나요? 14살쯤 되었는데요. 그때가 돼서는 스프레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에서는요. 그 당시 도시 전체가 여기저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 시대였죠. 당시에는요. 정부도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글쎄 더럽고요. 끔찍했습니다. 벽에다 그림을 그려도요. 오히려 도시에 도움을 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벽을 청소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제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 근처였었는데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제 그림을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허락받지 않고요. 그때 이웃이요. 경찰을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에서 도망가려다가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 같다라고 제가 말을 하더군요. 몇 주 동안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떡하지? 나는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림 그릴 수 없다고 하니까 나 어떡하지? 아니 그때는요. 캔버스에다 그림 그리는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스프레이를 갖고요. 여기저기 벽이나 그리는 것뿐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들이 수백만 개의 캔버스에다 그림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그림을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캔버스를 밖에다 놓고 만약 외부에서 그림을 그린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벽에다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그림을 좋아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스튜디오 아티스트들은요 본인이 그리는 그림 못 봅니다. 갤러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시회를 하겠지만 누가 전시회에 와서 직접 여러분들 그림을 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뢰감이 있다, 내 예술이 전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거라는 신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를 나가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뭐 존이든 마이클이든 아주 좀 못 그린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모든 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요. 바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 러브 앤 피스 이걸 주제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내 손에 어떤 색깔이든 잡힌다고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과 평화를 좋아하는 화가로 알려지기를 원했었습니다. 제가 뭐 어떠한 것이든 뭐 분홍색이든 어떤 색깔이든 색색에 러브라는 글자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뉴욕 전체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러브 앤 피스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저에게 칼로 위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지붕에서 떨어졌던 것처럼요. 버려진 건물에다가 제가 러브 앤 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려진 건물은요. 페인터들에게는 가장 환상의 장소이죠. 아무도 말리지 않거든요. 벽에다 그림 그려도 됩니다. 혹은 어떤 미친 홈레스 이런 방랑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친구한테 종에다 그리는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요. 버려진 건물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잡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인생이 바뀌는가 재밌게 생각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이건 안 돼라고 금지당했던 일들이요. 10년이 지났더니요. 이젠 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수백만 달러를 제가 돈을 받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팅을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는 돈을 받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신뢰감이 있다, 신념이 있다 하세요. 가끔 정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 또 동양에서는요. 서양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사실 반란군들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미국이요 처음 발견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거기에 원시인들이 살고 있었죠. 원주민들이 있었지만요. 영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 동부 쪽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세금 제도를 만들고 또 돈을 영국으로 송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했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영국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13개 식민지로 출발을 했었었죠. 우리 스스로 옹호할 수 있고 방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요. 우리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만약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할 거야 라고 주창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요. 바로 그냥 복종하는 것,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 이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간다, 그러면 다시 끌고 와서 정궤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요. 수조 달러, 수십억 달러를 전쟁에다가 쓰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곳에서 전쟁, 저곳에서 전쟁, 여기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것은 정말 돈 낭비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지금 교육비를 줄이고 있고요. 전쟁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재앙을 초래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한번 보세요. 예로서 60년 전 한국은 한국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극빈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엇을 했죠? 한국이 갖고 있었던 자원 모든 걸 다 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바로 교육을 받았던 이 청소년 세대들 이제 점점 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죠. 이제 한국은 세계 12대 경제 대국입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한국은 어쩌면 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조상처럼 할아버지 세대처럼 할머니 세대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분명히 조만간에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중국보다도 더 막강한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또 부모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꼭 경제 대국 최고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년대 말 80년대 초 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뉴욕은요 갱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블럭 걸어가면은요 거의 300개의 갱 멤버가 있고요. 또 한 블럭 걸어간다 또 다른 갱 멤버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지그재그로 길거리를 횡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가끔요 사람들과 만납니다. 갱 멤버들이죠. 갱단들이죠. 그래서 뭐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혹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갱 멤버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갱단이던.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갱단을 하나 만났는데요.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권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예를 했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다녔고요. 이제 오히려 갱단원이 저한테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이제는 친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 번 손으로 때리고 그 발차기를 몇 번 했더니 쟤 좀 대단한 애네 하고 저를 피하더군요. 이렇게 제가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를 다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완전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네요.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건물에서 떨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좀 할 거를 생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못 한다면 벽화를 못 그린다면 사실 이제 벽화를 그리면서 맨날 체포되고 또 총 맞고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또 이제 그때부터는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학생들이 다 너무나도 얌전히 또 조용히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큰 방은 아니죠. 아무튼 굉장히 큰 방에서 다들 그냥 이 유화로 다 브러쉬로 아주 착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화로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브러쉬를 막 찍은 다음에 막 그렸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벽화를 그릴 때 그 길거리에서 그릴 때는 최대한 빨리 그려야 되죠. 왜냐면 잡히기 전에 빨리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유화를 가지고 굉장히 빨리 그렸습니다. 자, 근데 뭐 유화 그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마르는데 굳는 데만 해도 3주가 걸리죠. 자, 그런데 제가 막 그렸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막 보니까 왜 내가 자꾸 내 뒤를 돌아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혹시라도 경찰이 없나라고 둘러봤었던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렸었기 때문에요. 항상 제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림 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 그림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캔버스에도 그리면서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데 또 이 그림이 굳지를 않고 다 젖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거 뭐야? 엉망이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도 정말 말도 안 되고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는 그냥 바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갖다 찍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프레이 페인트다. 그러면 이 벽 전체를 2시간이면 제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림은 더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그때 제가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 뉴욕시티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또 대학 졸업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했죠. 뭐 서울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물가가 비싼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집세도 내려면 사실 아티스트로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좋은 거죠. 뭐 아티스트인데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하는 거 좋습니다. 전화로 상담해주면서 계속 그림 그릴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주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팔면서 계속 전화로 상담해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이 일을 했는데 2001년도에 주가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제 그러한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일종의 그 닷컴 버블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들어서 다들 거품이 빠지면서 일종의 그 주가 대폭락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내가 진짜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인생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 주식이나 팔고 그래서 이미 뭐 억만장자들한테 돈이나 더 벌어주고 있고 이게 정말 내 인생으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거 다 관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모허크 헤어스타일을 한 다음에 그냥 펑크록 밴드나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펑크락을 하면서 밴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노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밴드를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드러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베이시스트 기다려줘야 되죠. 기타리스트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안 오면 다 끝입니다.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냥 그림만 그리면 내가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면 드러머 오던 말던 기타리스트 오던 말던 저는 사실 또 일종의 그 워커홀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일주일에 7일 하루 종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은 아파트, 그러니까 스튜디오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공간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뭐 아트 스튜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소파도 팔아버리고 TV도 팔아버리고 또 침대도 치워버렸습니다. 옷까지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미술 도구들이었습니다. 다 미술 도구들로만 다 아파트를 채웠고요. 전 바닥에서 잤었고 그냥 바닥에 쿠션 깔아놓고 잤고요. 나머지는 다 페인트, 캔버스 이러한 모든 이러한 미술 도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캔버스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다 이것을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집도 사게 되었고요. 또 집에 스튜디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또 제가 벽화 크기의 캔버스를 사실 이제 어릴 때 만들었었던 그러한 벽화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는 캔버스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죠. 10m, 뭐 15m짜리 캔버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스튜디오가 있는 집에서 뭐 30피트, 뭐 40피트 또는 뭐 10m, 15m짜리 캔버스 작업을 했는데 이걸 누가 살까? 사실 누구의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맨션을 산 사람들 또는 큰 집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은 또 큰 캔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집이 큰 사람들은 또 그 은행 계좌도 크겠죠. 그래서 결국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큰 그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들하고도 또 좋은 우애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제가 이렇게 큰 캔버스 작업을 많이 합니다. 슬라이드가 뭐가 나와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이런 추상화를 많이 그리는데 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평화 주제로 많이 그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것을 뭐 리사이클 뭐 이렇게 부르지만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이거 쓰레기로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좀 더 듣기에 좋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사이클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또 그 플로리다의 그 에버글레이즈에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모양이 워낙에 아름다웠는데 그냥 이게 다 토막토막 잘려서 그냥 거기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 조각들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이것을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무도 업사이클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또 빈 깡통들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것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조각에다가 또 페인트를 뿌려서 만들었더니 또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어릴 때는 이제 반항아였었는데 사실 이제 점차 어른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반항아가 될 수는 없죠. 사실 이제 히피들이 60년대 이런 말을 했죠. 30대 이상인 사람들은 믿지 마라. 사실 이제 30대가 되면은 이제 뭐 모기지도 갚아야 되고 애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반항아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젊을 때는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좀 반항하는 걸 좋아합니다. 재미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반항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은 크리스 릭스를 시장으로 라는 이제 포스터를 갖다가 다 제가 도시에다가 붙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은 도시 전체에다 자신들 이름을 뿌려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천 번, 수만 번 이름을 쫙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티스트이면은 그러면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봇대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인다. 그러면 저를 체포에다가 감옥에 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도시 전체에다 이름 뿌려대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아티스트가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냐?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으로
크리스 릭스를 시장으로 뽑자라는 포스터를 제가 쫙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처럼이 아니라 실제 포스터처럼요. 그러면은 정치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장이다, 시장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치인과 같은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를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라고 주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좀 그 회색지대를 제가 노렸었던 겁니다.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포스터처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포스터를 마이애미하고 뉴욕에다 수천 장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애미에도 그 선거철에 수천 장의 포스터를 갖다 붙였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야? 정말 후보인가? 이러면서 아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이러면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마이애미에. 자, 그래서 시장님께서 3명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스튜디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더니 크리스 씨입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시장 출마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전 이건 그냥 일종의 그 예술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제가 뭐 출마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출마를 한 것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스트리트 아트를 한 거다. 정치인들은 이름을 다 붙여도 되는데 왜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작품을 붙이면 안 되느냐라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아트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전봇대 하나에다가 포스터 10장씩 붙이고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또 아트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이런 뭐 갤러리 디스트릭트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를 들면 갤러리 디스트릭트가 여기에 이제 그 갤러리에 갤러리 6개가 있다. 그럼 제가 또 이 지역에 가서도 전봇대에다가 다 이름을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다음에 또 갤러리에 가서 제가 크리스 릭스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름 들어봤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티스트인데 갤러리에 갔는데 근데 이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절대 전시 안 해줍니다. 그랬는데 제가 포스터를 붙이면서 제 이름을 들어보다 보니까 들어본 이름이네라고 하면서 전시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 지역 전체에다가 포스터를 붙이면서 제 이름을 듣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시장님께서 계속 걱정을 하셔서 이제 청소 부대를 동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에 있는 이 포스터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이애미에는 모든 전봇대 아무런 부착물도 붙일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뉴욕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맨해튼에 가서도요. 여기저기 포스터를 다 붙이고 다녔는데 그 다음은 제가 또 UN 본부에도 가서 그 크리스 릭스를 시장으로라는 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또 UN 대표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 누구냐라고 또 보더라고요. 제가 UN 본부 근처에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오더니 또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냐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나 시장에 출마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지금 시장 선거 없잖아. 앞으로 3년 뒤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법원으로 가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포스터를 벽에다 걸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거리 벽화 등에다가 뉴욕과 마이애미에서 크리스 릭스 시장 출마라는 문구를 썼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지붕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떨어진 이후로부터 저는 아직도 벽화 너무나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회색지대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려고 조심을 하죠. 절대로 불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그럼 경찰들이 헷갈려해요. 저게 지금 잘못된 건가? 불법인가? 그런데 제가 여전히 이렇게 회색지대에서 안전하게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요. 내 이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요.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아마추어 음악가, 예술가, 벽화 작가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내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이요. 벽화에다 내 이름을 썼던 거죠. 크리스렉스 시장 출마죠. 일부 사람들은 제 아이디어를 싫어하기도 하고 일부는 좋아하기도 하고요. 일부 벽화 작가는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잖아. 스프레이 페인트를 써야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방법에 어긋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법에 어긋나잖아. 라고 말하는 벽화 작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뭐 길거리 문화라고 하더라도 우리끼리의 문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법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요 사회의 법을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네들의 법을 지킬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내가 절대로 법은 어기지 않을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문화의 법을 존중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말을 오래 하죠. 이미 30분이 지났나요? 그냥 이 얘기에 빠져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저한테 요청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요. 이 장난감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토이에 대한 주제인데요. 제가 처음 장난감을 갖고 시작을 했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원래 맨하탄에요. 어게인스 피플스 플레이어라는 장난감 가게를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납니다. 기어다니면서 이 장난감 저희 아버님이 파시는 이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했던 장난감 가게에서 이것저것 놀았죠. 그러다가 제가 자라면서 이제 돈이 생겨서 장난감 사게 됐죠. 제가 어릴 때 아빠 나 장난감 사줘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어요. 돈이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인이 돼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 시절 가장 좋았던 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장난감 가게에서 마음대로 놀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장난감을 마음대로 갖지 못할 때는요. 크고 나면은 나 이제 돈 생겼으니까 이 모든 장난감 내가 살 거야. 그리고 마구 장난감들을 콜렉트하게 되죠. 그런데 토이 아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 토이를 하다 보면은요. 마치 제가 다시 어린애가 된 느낌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시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키드 로봇이 만든 토이 덜인데요. 캔버스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아주 작은 통통한 아기처럼 느낍니다. 여러분들 통통한 아기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난감도 제가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비돌 같은 것도 제가 활용을 합니다. 바비돌을 갖고 여러분 바비 인형 아시죠? 바비 인형 아무도 바비 인형처럼 생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인형인데요. 마치 바비 인형처럼 생겨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가 없죠. 이런 몸 안 되죠. 불가능하죠. 누가 저런 몸매를 갖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걸어 다니면서 그 플리마켓을 갔죠. 벼룩시장을 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요. 누군가가 이걸 팔더군요. 사용됐던 중고 바비 인형인데요. 그걸 보다가 이거 진짜 괜찮겠다. 저걸 한번 내가 예술에서 써볼까. 그게 바로 현대 예술가의 장점 아닐까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뼈대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시작해서 완벽하게 해서 대하지만 40년에 걸쳐서 정말 멋진 예술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성공적인 예술가, 현대 예술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중고품이라도 이거 멋지다. 그리고 이걸 제가 제 갤러리에 전시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와서 이거 멋진 예술품인데 라고 돈 주고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 인형 중고품을 발견을 해서요. 제가 이걸 나무에다가 연결시켰죠. 각기 다른 아주 멋진 컬러를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들었더니요. 갤러리 있는 사람이 이걸 보더니요. 이거 멋지다. 그러더니 곧바로 팔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림을 입힌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파리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포즈를 취하도록 했는데요. 저는 뭔가 논쟁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짜 금발 도저히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건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상한 포즈를 몸에 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형이요. 1959년부터 존재하던 인형들이죠. 이제는요, 여러분께 정부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롭게 창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부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으면 예술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표출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회는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안 해주면 발전을 못합니다. 예술가가 됐던 디자이너가 됐던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발명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제품을 갖고 하나로 다 이것저것 짜 맞췄습니다. 아이폰을 보세요. 아이폰은 전화예요. 근데 전화에다가 카메라에다가 또 컴퓨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친 거잖아요. 기존에 존재하던 전자제품 하나로 뭉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폰을 좀 더 개선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폰에다가 자동차를 융합시키면은 좀 더 멋진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폰인데 자동차에서 전화기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또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자동차의 문제가 뭐죠? 자동차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죠. 그런데 자동차가 위로 왜 못 올라가죠? 왜 아래로 지하로 못 내려가죠? 아이폰을 우리가 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차를 지상으로 이륙시키거나 혹은 지하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도록요. 만약 뉴욕에 가보셨다면 여러분들 교통 혼잡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2km 가는데 30분 이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차가 지상으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상에 한 20개의 차선이 있다. 그렇다면은 어디든지 신속하게 차 막히지 않고 교통 혼잡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만약에 비상을 한다, 날아다닌다. 그러면 아무도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술을 타 국가랑 공유하지도 않을 거고 서로 앞질러 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같이 평화로운 지구가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지금 현황에서 멈추고 말 겁니다. 지금 거대한 문제가 있다. 인구 과밀, 또 너무나도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또 아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너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실 인구가 과잉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가 부족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인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 지구, 유니버스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무한입니다. 광대합니다. 이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수천 개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구가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한 곳에 위치한 지구에서 인구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주를 보세요. 절대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인구는 부족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 보면은요. 다른 지구상에 다른 행성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사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주에서도 우리가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로 다른 행성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협업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할 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어땠습니까? 서로 우주로 서로 가려고 싸웠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함께 우주 여행을 간다, 우주 비행을 한다, 만약 우주 기술 서로 공유한다, 또 우주 기지국을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뭐 저런 국경에서 싸우고 있고 저런 국경에서 싸우고 있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서로 간에 협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대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같은 곳에서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십억 년 전에 일종의 그 스타더스트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인간도 인류도 사실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 우린 다 형제인 겁니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이 있고 또 서로 간에 핵무기를 겨누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또 이런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군수업체라거나 또는 은행들. 사실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다가 다 대출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에게 또 군대를 증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또 미국에게도 똑같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쨌든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십억 명의 인구는 이 소수의 은행을 위해서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또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서로 차별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 나쁘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우리는 다 결국에는 한 뿔에서 나온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또 다른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행성에 있는 인류들이 우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지금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로 간에 무기나 겨누면서 저렇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려고 하는군.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구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냥 하나의 아주 그냥 작은 시야로 그 내 블록에서만 내 동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서만 본다면 또는 다른 동네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결국에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So that's why I don't believe in overpopulation.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구 과잉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또 인구 과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또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니라 저쪽은 인구 과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 더 낳아도 되지만 저 인종은 저 민족들은 애를 더 낳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항상 탐험가였습니다. 원래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생각들 했었는데 그러다가 배를 만들어서 나아가 보니까 또 다른 땅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워낙에 빨리 진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에도 가서 한번 탐험을 해보고 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으로까지도 이주할 수가 있겠죠.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런 시간에 새로의 탐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 또 미국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것이 GMO, 이 식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쥐를 여러 개의 세대를 가져다 섞을 수가 있다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1세대 쥐가 GMO를 먹고 또 2세대 쥐가 GMO를 먹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마지막 세대는 종양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GMO를 먹는 1세대다. 그러면 또 우리의 아이들이 GMO를 먹고 그 아이들이 GMO를 먹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아 보이진 않겠지만은 쥐하고 또 유전적인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쥐 실험을 함으로써 또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이제는 강제로 GMO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과일이나 또는 채소를 먹는데 그런데 이게 또 GMO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암이 유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미국의 정부가 이제 기업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GMO라고 별도로 표시할 필요도 없다. 그냥 GMO 먹게 해라. 라는 그런 식입니다. 자, 정부는 사실 우리의 건강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GMO를 먹도록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건강보험을 사라, 건강보험 상품을 사라라고 또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뭐 자유국가로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인데 그런데 이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GMO 먹다 보면은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보험 사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건강식을 하고 또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 그러면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유기농 과채를 먹으면 만약에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또 유기농식을 하게 되면은 암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암이 걸렸을 때 이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먹는 약을 만들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러면 유기농 식단을 주면서 이 내부를 청소를 하면서 또 암도 치료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은 기업들이 워낙에 미국을 지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병원들은 이제는 멕시코에서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암에 대해서 자연 치유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미국에선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멕시코 같은 나라에나 가야지만 이러한 치료법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완전히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미국은 아주 훌륭한 나라이긴 하지만 또 매일매일 미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러한 주체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푸시를 하면 우리도 계속 같이 푸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는 또 정보를 얻는 것이 사실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면 이러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TV만 보면 무의미한 정보만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또 인터넷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정말 아주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인터넷이 완전히 또 자유로운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이 이런 걸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용인하는 그러한 의견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 지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당면한 전쟁, 또 빈곤, 기아, 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러한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뭐 숲만 있다, 숲이 있다. 그럼 이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도 없다, 일자리도 없다. 이게 뭐가 진전이냐? 이게 왜 개선된 거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또 공기를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식품도 오염시키면 이게 어떻게 진전입니까? 이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 전에는 숲이 있었는데 사실 숲에서는 자연에서는 낭비되는 게 없습니다. 동물이 죽는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사체를 먹게 되는 거죠. 불이 났다. 그러면 이 불로 또 숲이 어느 정도 정화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뭐 낙엽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자연은 일종의 그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지구와 또 그 땅과
일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이 그 텐트를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떠나게 될 때는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들이 만약에 숲에 가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또 물도 다 고갈시키고 그럼 이게 어떻게 진전이고 진보입니까? 자, 그래서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공기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또 식품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환경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깨끗한 식품이 없고 깨끗한 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래 세대에는 다들 막 이만한 정량이 있어서 20세를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편으로는 진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결코 진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지구라는 선물을 우리가 파괴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다른 그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뭐 몇 조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다른 그 지구와 유사한 행성으로 가려면은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라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보석 같은 선물이죠. 지구는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 지구와 같은 유사한 행성은 뭐 몇 조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것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대기도 오염이 되고 식품도 오염이 되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또 지금 현재 벌 같은 꿀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꿀벌이 죽어나가게 되면은 또 우리의 그 식량, 그 푸드 체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때 우리의 지구를 돌보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업사이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재활용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인류로서 생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을 다 매립지에다 갖다 버린다. 그러면 결국 지구 자체가 큰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 플로리다에서는 산이 없는데요. 유일한 산은 만들어내는 산입니다. 쓰레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산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냥 흙을 뿌리고 잔디를 심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산인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결국 쓰레기 더미인 거죠. 자, 그래서 다 리사이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고요. 제가 준비한 텍스트는 전혀 안 쓰게 됐네요. 그냥 주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